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7부 5장과 6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우리나라는 왜 외환 위기의 수렁에 빠졌나? 얼마 전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봤다. 1997년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를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조금은 안타까웠다. 1997년 외환 위기가 왜 발생했을까? 필자는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면서 금융 자유화를 추진한 우리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1990년대 우리나라처럼 외국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자본이 자유롭게 오가는데도 노동력 이동에 제약을 가하는 작은 나라를 생각해보자. 어느 날 이 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 예를 들어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폭락해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일 먼저 고용과 국내 총생산이 감소할 것이며 수출 감소 영향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충격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며 이 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이 해외로 대거 유출될 것이다.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가 함께 악화되니 외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의 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가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이 나라의 통화 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자국의 통화를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 결과 통화 공급이 감소하면 총 수요가 더 감소하므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난다. 다행히 불황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신속하게 해결되면 상관없지만 경상수지 개선 속도가 더딜 때에는 이 나라가 가진 외환 보유고가 소진될 위험에 처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극단적인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반면 이 나라가 통화 가치 하락을 내버려두는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품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또 통화 당국이 고정환율 제도 유지를 위해 통화 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수출 수요 감소에도 총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국내 경기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달러로 표시된 이 나라의 국민소득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벌어진 건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했던 당국의 실수 때문이다. 도표 7-5는 1997년을 전후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금리 수준을 보여주는데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던 1995년에서 1996년을 전후해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미국 연준 의장 그린스펀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날로 확대되던 우리나라가 금리를 떨어뜨린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의문이다. 물론 외환 위기 이전에는 통화정책이 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쪽에 맞춰서 있었기에 1990년대 중반의 금리 하락을 꼭 정부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종금사들이 해외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 전체의 금리가 떨어지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에서 1996년 당시 월간 총통화 공급 증가율을 살펴보면 평균 2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꽤 적극적인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쳤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1990년대 중반 당시의 저금리 환경은 금융개방뿐만 아니라 풍부한 통화 공급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리 정책의 자유를 잃게 된다. 물론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중국처럼 통제하는 경우에는 미국이 정책 금리를 인상해도 얼마든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자본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당시 우리나라 주식을 매입한 외국인의 입장이 되어보자. 우리나라에 저평가된 우량 주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1992년부터 꾸준히 주식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점차 악화되는 게 걱정스러울 것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환율 변화를 시장에 맡기는 이른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아니면서 은행권 대출 및 예금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이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믿을 건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뿐이다. 그런데 1996년 하반기에 미국의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D램 수급 불균형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을 매도하라고 권한다면 독자들이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결국 1997년 9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우리 주식시장을 이탈하기 시작했고 한 달 뒤인 10월에 우리나라는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말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운도 없었다. 1990년 이후 일본 경제가 망하면서 일본계 금융기관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출을 줄이기 시작한 데다 1997년 7월 태국 외환 위기 이후 다른 나라도 외환 위기에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어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1996년 하반기부터라도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하다못해 1997년 7월에라도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이행했더라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수모는 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6장 외환 위기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 앞장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독자들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외환 위기 직전 한보, 기아, 한양 등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는 등 기업의 위기가 먼저 찾아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수출 실적을 내기만 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1960년대 이후의 낡은 시스템이 공급 과잉을 부르고 기업 연쇄 부도를 일으킨 원인의 하나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도 이 정도 위기는 매우 빈번했음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당장 1972년 8.2 조치부터 시작해 1980년 제2차 석유 파동 등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 정부는 환율을 신속하게 조정해서 위기를 탈출했다. 도표 7-6을 통해 1971년과 1980년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계단식으로 조정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외환 위기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외환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살펴보자. 필자가 보기에 외환 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금융 자유화다. 즉 예전에는 환율과 금리를 정부가 결정했다면 외환 위기 이후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이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점을 들 수 있다. 자본시장을 개방한 나라가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때는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 금리의 대부분의 나라 금리가 종속되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0에 가까워 차익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과 한 개를 1,000원에 사서 길 건너편에 2,000원에 팔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함에 따라 사과 가격은 결국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방금 이야기한 사과 거래처럼 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하고 다른 시장에서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과정을 차익 거래라고 한다.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금리 격차를 이용한 차익 거래가 용이하다. 예를 들어 1달러에 1,000원으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미국 금리가 3%이고 우리나라 금리가 1%라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 미국에 예금하는 순간 2%의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 거래를 주도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높다면 차익 거래를 계속할 수 있을 테니 우리나라 돈은 끝없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수준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을 개방한 나라가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때
중앙은행은 존재감이 없다. 급박하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은행이나 정부에게 긴급 자금을 융자해주거나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하거나 중앙은행권을 발행하는 일이 중앙은행의 주된 임무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하면서 중앙은행은 아주 중요한 수단을 하나 손에 쥐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정책금리다. 1년에도 환율이 50원에서 100원 가까이 움직이다 보니 두 나라의 금리가 1에서 2% 차이 나는 것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가 몇 %인지 구애받지 않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 변화는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 전체의 통화 공급이 늘고 경기가 좋아지며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 공급이 줄고 경기는 나빠진다. 앞서 5부 3장에 다뤘던 유가조합의 사례를 떠올려도 좋을 것이다. 이 결과 우리나라 경기 변동 폭은 1997년 이전에 비해 훨씬 완만해졌다. 다시 말해 경제 성장률의 위아래 진폭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수출이 위축되었음에도 우리 경제는 2008년에 2.8% 성장했고 2009년에도 0.7% 성장한 바 있다. 물론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성장률 급락을 저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한국은행이 2008년 가을부터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단행하지 않았다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컸을 것이다. 자유변동 환율 제도의 채택뿐만 아니라 금리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외환 위기 이전 우리 정부가 은행 금리를 점진적으로 자유화시키고 있었지만 수출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기에 금리 자유화는 남의 일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제1은행 등 몇몇 은행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수되고 나아가 은행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금리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이자율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은 7부 3장에서 다룬 바 있다. 우리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연 30% 이상의 명목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었지만 수출 대기업을 위한 대출 금리는 6% 안팎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8.3 조치 때 확인된 것처럼 능력 있는 극소수 사람들이 저금리로 빌린 돈을 다시 고금리로 재대출해 주었다. 물론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기에 수출 기업들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효율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강화된 다음에도 과연 저금리 대출이 필요할까? 산업발전 초기 국면에는 저금리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능력 없는 기업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다 잘못되면 1997년 때처럼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가 중진국 레벨을 넘어선 뒤에는 금리 자유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경쟁력이 높고 이자를 못 갚을 위험이 낮은 기업에게는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경쟁력이 약하고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에게는 높은 금리를 부과하면 1997년 같은 과잉 투자의 위험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또한 스스로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 수익성이 좋다고 장담하는 기업이라면 높은 금리에라도 기꺼이 자금을 빌리려 할 것이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경제 내 자금이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마련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파산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은행들의 경영이 훨씬 더 건전해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참고로 2018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은행의 연체율은 단 0.6%에 불과하며 가장 위험한 기업 대출 연체율도 0.86%에 불과하다. 1998년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8.0%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전벽해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은행 경영이 건전해지고 기업들의 이자 연체가 줄면 경제 전체의 이자율이 낮아진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정부의 부도 가능성이 사라지자 영국 이자율이 낮아진 것처럼 사회 전체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이자율이 내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이 시간에는 7장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난 이유는과 7부로부터 얻은 교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